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성입니다. KBS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따뜻한 날씨에 봄꽃이 활짝 핀 주말 투표장 가는 게 좀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찍고 싶은 사람도 없는데 귀찮게 투표를 꼭 해야 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세계 역사를 보면 단 한 표 차이로 왕정이 무너지기도 했고 대통령이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이 한 표 한 표들이 모여서 세계 또 우리나라의 방향을 바꾸어 온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권리 투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재난경보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4월 6일 12시부로 인천, 경기, 강원 일부 지역이 산불 위험이 높아 산불 재난 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되었습니다.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고 화목 보일러는 그 재는 안전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조주은 씨. 네, 봄 기운이 가득한 이번 주말 황핀 벚꽃이 고속도로 곳곳으로도 많이 보입니다. 그만큼 꽃나들이 차들이 많은데요. 오늘 외곽 방향은 지금 이 시간대가 차가 가장 많은 시간이니까 안전운전에 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특히 충청권에서 이동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벌써 경부선 부산 방향 보니까 동탄 부근은 10km 구간 막히는데 입장을 시작으로 주감 휴게소까지는 65km 구간이나 긴 정체고요. 대전 터널 부근에서도 짧게 막힙니다. 서해안선 외곽 쪽으로 가신다면 발안에서 서평택 사이가 가장 답답합니다. 13km 구간 막히고요. 이후로 서해대교와 당진 부근으로도 각각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원권으로 이동하는 영동선 강릉 쪽으로는 용인을 중심으로 12km 구간 정체인데요. 진부 1터널 부근에는 1차로에 화재 사고가 나 4km 구간 속도가 떨어집니다.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시는 100번 수도권 제1순환선은 노고산 1터널에 지금 사고가 있습니다. 구리에서 일산 쪽인데 1, 2차로 막고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 작업 진행돼 주의가 필요하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은 지금 꾸준하게 서운과 송내 사이 속도 떨어집니다. 중부선에서는 하남 방향 일축 부근 2차로에 사고가 있습니다. 승용차 관련 사고로 7km 구간 영향을 받고요. 남이 쪽으로 가신다면 호법에서 일축, 서청주를 중심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에서 조주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뉴스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한국일보 박지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뉴스 큐레이터 박지현입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오늘 키워드 클래식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사랑받는 예술 작품들을 클래식이라 부르죠. 이제 고전 음악을 클래식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또 그렇지만 아주 모범적인 사례, 그거 참 클래식하다 이렇게도 또 부르죠. 맞습니다. 예, 요즘 여러 분야에서 클래식이 주목받고 있거든요. 이 어떤 클래식이냐 하면 이 먼저 펜을 잡고 글씨를 쓰는 일보다 이 키보드 위에 열 손가락을 올려두는 일이 더 익숙한 요즘 글씨 쓰기에 클래식으로 돌아가 연필을 쥐는 이들이 있어서 찾아가 봤습니다. 예, 쓰기의 부활 현장 소개해드리겠고요. 또 대중음악엔 익숙하지만 영화나 광고, 드라마에서 흘러나오는 OST로 클래식을 접할 법한 관객들을 위해 클래식 공연 관람료를
관객 마음대로라고 정한 실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명품 3대장 중 하나로 꼽히는 회사가 이 시그니처격인 클래식백을 포함해 주요 제품 가격을 또 올렸습니다. 이렇게 배짱 장사를 하는 건 국내 명품 소비 심리의 변화를 감지한 것으로 분석돼서 이 내용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뉴스네요. 먼저 첫 번째 클래식이 쓰기의 부활? 무슨 얘기입니까? 예, 3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글씨 교정 학원에 저희가 가봤습니다. 이 조용한 분위기 속에 중년 남성과 20대 대학생 사이에서 이 초등학생 서너 명이 고사리 손에 연필을 쥔 채 이 한글과 영어 단어를 줄줄이 적어 나가고 있었고요. 좀 특이한 건 이 모두 연습장에서 눈을 떼고 시선은 정면을 응시하면서 이 손의 감각만으로 글씨를 쓰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초등학교 3학년 한 학생은 이 본인이 쓴 글씨가 뿌듯한 듯이 이 저희 기자에게 보여주면서 엄마가 글씨 못 쓴다고 여기로 데려왔는데 지금은 제가 반에서 제일 잘 써요.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요즘은 뭐 연필 잡을 일이 거의 없을 텐데 이 글씨 교정 학원에 다닌다. 그죠? 네, 맞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불리잖아요. 예. 예, 태어날 때부터 연필보다 스마트폰이 더 익숙할 만큼 이 첨단 기기 환경에 쉽게 적응한다 하고 그런 뜻인데요. 그런데 최근 젊은이들은 물론 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손글씨와 쓰기 문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예, 읽어도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호소하는 성인과 학생들이 늘면서 이게 디지털 확산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걸 깨닫고 글씨 쓰기의 클래식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요즘은 키보드로 치는 일이 더 많은데 글씨 쓰기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손글씨까지 사실 돈 주고 배우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예, 사실 디지털 쓰임새가 넓어지고 있어서 손글씨 쓸 일은 점점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치러진 변호사 시험에서는 국가시험 최초로 논술 답안을 컴퓨터로 작성하는 CBT 방식이 도입됐거든요. 예. 응시자의 99.2%가 필기가 아닌 CBT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이 실용성 측면에서 쓰기의 중요성이 줄어든 일면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손으로 직접 글씨를 쓴다는 게 여러 가지 또 도움이 되는 게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곳을 찾은 분들도 삐뚤빼뚤 제각각이던 글씨가 가지런하게 정돈돼서 마음이 안정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선 또 허리를 굽혀 쓰던 자세가 교정되는 건 덤이고요. 또 느림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빠름이 대세가 된 현실에서 잠시 쉬어가는 이 쉼표로서의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예. 고전 연구자인 박수밀 한양대 연구교수는 손글씨 안에는 따뜻한 감성과 풍성한 학습 효과가 담겨 있어서 생각하는 힘과 함께 차분한 정서도 키우게 된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손글씨 쓰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 가지 교육적 효과가 크다.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나라들도 손글씨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아주 좋은 교육이 된다는 그런 뜻인데요. 스웨덴은 유치원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을 의무화했던 기존 방침을 백지화하고 종이에 글을 쓰는 교육을 하기로 했고요. 캐나다에서도 쓰기 수업을 필수 과정으로 복원하는 등 탈디지털화 교육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글씨 잘 쓰는 명필. 그 방법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명필이 되는 법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사실 이 소근육을 이용해서 미세한 힘을 구분하는 것이 글씨 교정의 시작이라고 해요. 예, 같이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먼저 허리를 일직선으로 펴고 연필을 바로 쥐는 이 파지법만 익히면 됩니다. 엄지와 검지로 연필심에서 2.5cm 떨어진 곳을 가볍게 쥐고 이 중지의 첫 마디로 연필 아랫부분을 받치는 식이에요. 이 연필과 손의 각도는 10시 방향이 가장 좋습니다. 네. 어렸을 적 한 번쯤은 배워본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두 번째 클래식 뉴스가 클래식 공연에서 관람료 선택 실험을 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잠시 경제 수업 시간으로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시장 경제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죠. 그런데 만약 판매자가 가격 매기기를 포기한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손님 마음대로 내세요라고 한다면 앵커님은 얼마를 내시겠어요? 뭐 다들 조금 내겠죠 뭐.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예. 예, 세종문화회관이 지난달 31일 클래식 공연 누구나 클래식에서 바로 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이 공연은 영화나 광고, 드라마에 삽입돼서 대중의 귀에 익숙한 클래식 음악을 선정해 연주하면서 클래식 공연의 문턱을 낮추려고 마련된 행사예요. 2007년부터 선보인 1,000원으로 오페라, 마당놀이 같은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1,000원의 행복 업그레이드 버전이고요. 예. 예, 그렇다고 공연의 수준이 낮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VIP석 기준으로 10만 원대 정도의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관객을 어떻게 모아요? 이 좌석은 한정도 있을 텐데. 예, 온라인 신청자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에 선정을 했어요. 아, 추첨해서 네. 경쟁률이 치열했겠어요? 네, 경쟁률이 3.3대 1에 달했고요. 당첨된 일반 관객 1,709명에게 관람료를 1,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 이렇게 중에서 고르는 방식, 그러니까 관람료 선택제를 제시했습니다. 예, 결과가 어땠을까요? 1,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 1,000원이 많지 않나요? 네, 사실 80% 넘는 대다수 관객은 이 최저가인 1,000원을 지불했습니다. 네. 그런데 3,000원 이상을 낸 사람도 적지 않았어요. 이 세종문화회관에 따르면 전체 관객의 13.5%인 230명이나 되고요. 이들 중에선 5,000원을 지불한 관객이 106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3,000원 82명. 10,000원 42명 순이었습니다. 예. 1,000원 내도 되는데 왜 더 냈다고 합니까? 뭐라고 네. 설명을 하던가요? 10,000원을 내고 관람한 이 박아영 씨를 만나봤는데요. 자녀 2명과 매년 최소 한 차례 함께 공연을 보는데 보통 최소 3만 원씩 냈다고 해요. 부담 없이 클래식 공연을 즐길 기회를 제공해 준 데 대한 고마움과 또 이런 공연이 지속 가능했으면 하는 마음에 10,000원을 냈다 이렇게 말했고요. 예. 또 똑같이 10,000원을 냈다는 황혜림 씨는 1,000원도 있어서 고민을 했는데 이 10,000원 내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양심적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웃었습니다. 뭐 이런 관객들의 피드백도 바로바로 들을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실험이군요. 그렇습니다. 또 지역별 관람료를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우선 전체 평균 관람료는 1,565원이었어요. 인데 서울 관객 평균 관람료는 1,604원이었고요. 또 25개 자치구 중에서 1,000원보다 관람료를 더 낸 관객의 비율은 성동구가 32%로 가장 높았고요. 중구가 25%, 강동구 23.4% 순이었다고 합니다. 또 강북구, 금천구, 서초구는요. 이 관람객들이 1,000원, 1,000원을 냈다고 합니다. 이런 기회가 어쨌든 자주 있으면 좋겠네요. 네, 세종문화회관이 관람료를 선택할 수 있는 누구나 클래식 공연을 올해 4차례 더 개최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눈 크게 뜨고 온라인 신청할 준비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 클래식 뉴스 명품 가방, 명품백 가격을 또 올렸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에르메스와 루이비통에 이어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이 올해 첫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 앞글자를 따서 에루샤라고 불리는 이 명품 3대장이 연초부터 줄줄이 가격을 올리면서 눈총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비싼 백들인데 또 올렸어요? 얼마나 올렸어요? 네, 주요 제품 가격을 무려 7%가량 인상했어요. 지난달 27일부터고요. 대표 제품인 클래식 플랫백 스몰은 1,390만 원이었는데 이걸 1,497만 원으로 7.7%나 올렸고요. 와. 또 미디엄은 1,450만 원에서 1,557만 원으로 7.4%, 또 라지는 1,570만 원에서 1,678만 원으로 6.9% 올렸습니다. 이 외에도 뭐 뉴미니, 보이백 같은 주요 제품도 일제히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백 하나에 1,700만 원 가까이 된다고요? 네, 이렇게 비싼데도 또 가격을 올리는 이유를 뭐라고 밝혔나요? 네, 샤넬 코리아는 지난해 원자재비와 제작비가 올라서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는 터라 제품 가격을 조정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샤넬은 같은 이유로 2022년 한 해에만 4차례 가격을 올렸고요. 지난해에도 2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앞서서 뭐 에르메스, 루이비통도 다 이미 올렸다고요? 그렇습니다. 1월과 2월에 제품값을 올렸고요. 에르메스는 1월 주요 제품의 가격을 10에서 15%나 인상을 했고요. 루이비통은 지난달 6% 안팎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불가리와 크리스찬 디올 같은 브랜드도요. 다음 달 1일자로 뷰티 부문의 가격을 10% 이내로 올릴 예정이고요. 또 앞서 샤넬과 쇼퍼드 등 일부 시계 주얼리 부문도 가격을 이미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올려도 팔린다.
그러니까 배짱 장사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국내 명품 소비 심리 변화를 감지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 야외 활동이 늘고 결혼식이 몰리는 봄철에는 주얼리나 화장품의 상품군에서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지난 그 코로나 때 그 해외 여행들 못 가고 하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 명품 사서 명품 시장이 막 화랑이었죠. 그렇습니다. 명품 시장은 팬데믹 당시에 가파르게 커졌거든요.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팬데믹이 끝난 작년에는 이 기저효과 탓에 명품 매출 신장률이 1%대 미만으로 떨어졌었다고 해요. 이 명품 회사 입장에선 드디어 올해는 성장세를 회복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올려도 팔린다. 예,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런 가격 인상의 배경에는 사치품이 지니는 속성 탓도 있다고 합니다. 이 명품의 가치는 쉽게 가지지 못하는, 그러니까 나만 가지는 물건으로 남들과 차별화되는 데 있는데 이게 너도 나도 가질 수 있는 물건이 되면 더 이상 명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장 보는 비용은 아까워해도 과시욕이 작용하는 명품에는 여전히 돈이 몰린다라고 유통업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예, 이게 전반적인 경기가 좀 나아질 거다라고 하는 신호로도 볼 수 있나요? 경기 전반을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명품 매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국내 시장은 올 초부터 명품 소비 심리가 조금씩 풀리고 있고요. 또 외국인 수요들 늘고 있거든요. 업계에 따르면 국내 3대 주요 백화점들의 1, 2월 명품 평균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0% 내외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전반적 경기가 좋아져야죠. 명품만 잘 팔리면 뭐합니까? 자, 지난주에 그 난감하네라고 하는 키워드로 정리한 뉴스 가운데 초등학교 앞에서 성인 페스티벌 열릴 예정이라고 해서 수원시가 강경 대응에 나선 뉴스 전해드렸잖아요. 네.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예, 이런 대응에 민간 전시장인 수원 메세가 장소 대관을 취소하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일단 행사는 취소됐습니다. 예. 그러나 행사 주최 측이 경기도의 다른 장소를 빌린 것으로 확인돼서 앞으로도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 다른 장소가 초등학교 앞은 아니겠죠, 설마?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한국일보 박지영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7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최영우 씨. 네, 주말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포근하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 20도 안팎을 유지하는데요.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기온이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부산이 19도, 세종, 대전, 광주 20, 대구 21, 강릉 23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3도 분포인데요. 내일은 서울이 오늘보다 3도가량 더 올라서 22도까지 예보가 돼 있습니다. 강릉, 광주, 대구는 내일 무려 24도로 예보돼 있는데 내일은 하늘도 맑아서 일부 지역은 약간 더운 느낌 들겠고요. 월요일은 서울도 24도, 이천, 영월, 상주는 25도까지 오르면서 갈수록 약간 더운 느낌이 들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낮 기온 20도 안팎인데요. 이 때문에 수도권과 강원도의 건조함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해서 봄꽃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은 화재 예방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그래도 뚝 떨어지는 곳도 있긴 합니다. 경기 동부나 강원 내륙과 산지는 내일 아침 5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는 곳이 있어서 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작물 관리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낮까지 제주 산지에 빗방울이 좀 떨어지겠고요. 지금 서울과 인천, 경기, 충남 등 중서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상황입니다. 오늘 밤에 또 일부 중부 내륙과 남동부 지역은 높은 기온 속에 대기가 정체돼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5.9도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 시각 교통 상황은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최근 들어 가장 혼잡한 주말입니다. 오늘처럼 이동량이 많을 때일수록 사고를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강원권입니다. 진부 1터널에서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처리 중이라 터널이 전면 통제되고 있는데요. 속사 나들목 부근부터 차량들이 멈춰서고 있으니까요. 추가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 운전 필요하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는 하남 쪽인데 일축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면 통제가 됐다가 조금 전부터 차량 운행 재개가 됐습니다. 7km 구간에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곳 바로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입니다. 전체 86km 구간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충청권 지나기가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입장부터 시작된 정체가 천안을 지나서 주감 휴게소까지 65km 구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 통과하는 데만 2시간 이상 예상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 총선 D-4 아니죠. 어제부터 사전투표 이미 시작됐으니까 D-4라기보다는 투표 이미 시작된 그런 국면이라고 봐야죠.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전투표율 높게 나오고 있으니까 전체 투표율도 좀 올라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첫날 사전투표율이 15.61%, 오늘 오전 12시까지 누적으로 보면 22.0%, 이 4년 전보다 4.2%포인트 높아진 겁니다. 현 속도대로 가게 되면 30%까지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예. 21대 총선 투표율이 66.2%였고 이 중에서 사전투표율은 26.7%였습니다. 사전투표율만 봐서는 이번 총선 투표율이 지난 21대 총선 때보다 조금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사전투표가 어차피 총선 선거일에 투표를 할 사람들이 미리 투표하는 소위 분산 효과일 뿐 투표를 못할 사람이 투표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 전망들도 많이 있었는데 예. 선관위 조사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 이틀간 중앙선관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1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진행한 이 유권자 의식 조사를 보니까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답한 사람들 중에서 편리해서 또는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려고 라는 답변이 60%를 조금 넘었는데 예. 이들은 사전투표가 없었어도 투표를 할 유권자니까 분산 효과가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반면에 투표를 하겠다는 10명 중 3명 이상 34.3%가 이 선거일에 근무나 출장, 개인적인 일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또는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서 투표할 수 없어서 이 사전 투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예. 이 부분은 투표율 상승 효과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물론이죠. 예, 이 조사의 이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 포인트입니다. 또 제외 투표율이 총선 사상 최대치인 62.8%로 오른 것도 주목되는데 대선 때보다는 적지만 총선에서 10만 명 가까운 유권자가 참여한 것은 강한 투표 참여 의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외 국민에 비하면 투표한 사람의 비율이 4.7%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투표를 하기 위해서 미리 등록하고 이 선거인단에 들어가 있다가 단지 투표를 하기 위해서 서울과 부산 거리보다 훨씬 먼 거리를 이동했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분명 유의미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전체 투표율은 좀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인데 그런데 젊은 층들의 투표율은 좀 낮아질 거다 이런 전망도 있네요. 예,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나온 자료인데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의 비율이 78.9%로 4년 전 79%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이 연령대별로 따져보면 20대와 30대, 40대의 적극 투표 의향이 하락했습니다. 19대 총선 이후부터 보면 20대부터 40대까지의 적극 투표 의향이 지난 21대 총선까지는 계속해서 올랐다가 실제 투표율도 비슷한 패턴으로 보였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적극 투표 의향이 떨어지면서 결국 투표율도 같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네. 특히 20대의 적극 투표 의향이 10.1%포인트, 30대가 6.8%포인트 하락하면서 하락폭도 크네요. 네, 2030 세대의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젊은 층이 투표를 많이 하려면 자신들과 관련한 공약이나 정책 이슈 또는 그런 인물들의 신선함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의 심판 선거로 얼룩지면서 이 젊은 층의 투표 심리를 자극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옵니다. 예. 반면에 50대 이상 고령층으로 갈수록 적극 투표 의향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60대와
60세 이상은 각각 89.0%, 94.6%가 반드시 투표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세대별 양극화가 나타나면서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진보 진영에 더 유리하다고만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 이번에는 여야 모든 지도부들이 사전투표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전투표가 대체로 진보 진영,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런 게 정설이고 실제 투표 결과를 보더라도 젊은 층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했고 득표에서도 민주당에게 좀 유리하게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 사전투표를 높이는 데 상당히 주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모든 정당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전투표의 편리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전투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신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윤 대통령은 어제 부인 김건희 여사를 동반하지 않고 이 부산으로 내려가서 사전투표를 했고요. 부산 표심을 고려한 행보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최근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2대 비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한 듯 이 2대 근처에서 투표소를 찾아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R&D 예산 삭감에 저항하다가 이 입특막으로 차단당하기도 했던 카이스트 학생들과 같이 사전투표를 했고요. 여야뿐만 아니라 3지대 후보들까지 사전투표에 참여했고 조국 대표도 부산을 찾아서 한 표를 행사했는데 애초 계획했던 곳이 아닌 윤 대통령이 투표했던 곳으로 옮겨서 투표하면서 윤 대통령 심판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판세를 봅시다. 근데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공표하지 못하는 깜깜이 기간이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까지 나온 이제 조사 결과들 이런 걸 보니까 거대 양당 모두 한 50개 지역구가 아주 박빙이다. 수백 표 차이로 결판 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거대 양당은 수시로 선거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표만 하고 있지 않은 건데 이 정당에서는 기존 여론조사까지 분석을 하면서 본인들이 보고 있는 이 의석수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얻어낸 두 정당의 의석수 계산을 보면 50석 정도에서 박빙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110석, 국민의힘은 90석 정도가 우세한 곳, 사실상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박빙이라고 하는 지역은 5%포인트 안팎으로 우세한 곳 또는 불리한 곳 이런 곳인데 예. 여론조사로 치면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뒤집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쪽이 지지층을 더 많이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느냐가 큰 관건이고 이것을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투표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 지지층이 더 많이 선거에 나올 것으로 보는 거고 낮아지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더 많이 결집될 것으로 이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권자 의식 조사를 보면 고령층의 투표 의지가 더 강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투표율 상승이 반드시 민주당에게만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대목도 있습니다. 예. 또 대선이 아니라 지역별 투표 결과가 중요한 총선이라는 점에서 지역 환경에 따라서 이 투표율 영향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남은 막판 며칠 동안은 말실수 이런 게 가장 큰 논란이고 이걸 어떻게 진화시키느냐 이게 쟁점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박빙 승부 지역에서는 작은 단초가 승부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인데 19대 민주통합당의 김용민 사태 또 21대 미래통합당 차명진 사태 등 선거 직전에 악재가 나오면 언제든 승부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2012년 19대 총선 직전인 이명박 정부 말기에 이 정권 심판론이 강했던 시점에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가 과거 온라인 방송에서 테러 대체 방안을 말하면서 성적 표현이 포함된 막말을 한 사실이 알려졌고요. 이것을 민주통합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논란이 커지면서 당시 이 새누리당에서 과반을 얻게 됩니다. 예. 김부겸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도 언급했지만 당시 분석으로는 이 사태로 20여 개의 의석을 잃었다 이런 평가까지 나왔는데 이 계산대로 하게 되면 이 새누리당이 132석, 민주통합당 147석이 되니까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악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직전 총선인 2020년 21대 차명진 후보는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망언 파동을 일으킵니다. 뭐 선거를 눈앞에 두고 제명을 시키긴 했지만 이미 전세가 크게 악화됐고 민주당 압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요인들을 보면 첫째는 설화가 문제고 둘째는 이것을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도 중요할 텐데 뭐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박빙승부 지역에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이 여당 야당 따로따로 봅시다. 여당 쪽에서는 지금 의정 갈등 이거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주요 변수죠. 예, 그렇습니다. 여권에서 사전투표 전에 한 행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과 만나서 무려 140분간 2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대화를 가진 건데요. 이것은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는 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명 증원을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중도층뿐만 아니라 지지층을 노린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한 그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의정 갈등을 해소할 수는 없고 또 의사단체들의 반발도 여전하지만 윤 대통령이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감을 줄이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예. 사전 투표 전에 또 정광석가처럼 처리한 또 하나의 그 사건 행보는 민주당 그 양문석 후보의 불법 대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금감원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같이 대출을 해줬던 수성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공동 현장 검사를 실시했고 하루 만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양 후보의 딸이 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해 제출한 증빙 자료가 허위일 가능성 또 사업자 대출을 빚 갚는 데 썼다는 점 등이 불법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금감원이 이 새마을금고 감독기관이 아닌데도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는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또 특히 검사 하루 만에 이 결과를 발표했던 점도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권은 이 양문석 후보가 딸을 활용해서 불법 대출을 했을 것이라는 이런 의혹이 사실일 수 있다. 이런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었던 점은 좀 득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금감원이 선거 직전에 저렇게까지 움직이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여전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읍소 작전 그리고 이재명 조국 2조 심판론 이 투트랙으로 가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하나는 개헌선인 그 200석을 막아달라 이런 주문을 하면서 읍소를 하는 거고요. 잘못하면 100석도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런 호소와 읍소 작전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중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투표장으로 가지 않으려는 이 보수층을 끌어들여서 투표하게 만드는 감성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재명 조국을 심판해야 한다 2조 심판론을 꺼내들고 있는데 이 또한 지지층 결집과 함께 이재명 조국 대표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 중도층까지 겨냥한 강공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다소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강력하게 심판해야 한다면서 그런 의미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게 자칫 읍소 전략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또 정치권의 프레임 전략 중에서 상대방이 사용하는 용어나 단어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불문율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을 내놓았고 구호도 심판하자 못 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위원장이나 여당이 2조 심판론을 들고 나오면 이 유권자들은 심판이라는 단어에 강한 인상을 받으면서 정권 심판 여론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그렇군요. 분석입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방어적이네요. 막말 논란 김준혁 또 대출 양문석 공경훈 후보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일단 안고 간다는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이 수차례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분명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건데요. 이들의 발언이나 행동이 그동안 민주당의 공천 기준이나 국민 정서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은 이 민주당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 답변은 그렇지만 여론이 변화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체적으로 여론의 흐름을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태들로 인해서 이 후보자들이 낙선한다거나 또는 다른 의석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여론 흐름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예. 이것은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나오면서 이런 악재들이 덮이고 있다는 자체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진보 진영이 200석을 한다거나 180석 확보가 가능하다거나 또 과반이 가능하다거나 이런 시각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양문석 후보나 공영훈 후보, 김준혁 후보를 그대로 안고 가는 이런 전략을 펴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고요. 또 지난달 상황이 좀 어려울 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만 하더라도 조수진 후보, 또 정봉주 후보, 이영선 후보 이 공천 취소
뭐 이 후보직 사퇴 이런 것들을 단행했던데 당시의 막말 수준이나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수위가 당시 더 약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는 더 수위가 높은 상황에서도 끌고 가겠다 안고 가겠다 하는 것은 그러한 자신감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상당히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의원 교수와 각종 영양제에 대해 알아보고 있죠. 정의원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잠 잘 못 주무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인데 먼저 수면장애 겪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수면장애를 흔히 이제 불면증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면장애라고 하면 불면증을 포함하는 굉장히 넓은 개념이고요. 불면 포함해서 호흡장애, 또 과다수면증, 일주기이듬 수면장애, 뭐 수면 관련 운동장애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요. 작년에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2022년에 수면장애로 건강보험 진료 받은 사람의 수가 110만 명에 달았습니다. 어이고. 이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8년에는 86만 명이었고요. 연평균 증가율은 7.8% 정도가 되고요. 성별로는 여성이 62만 명으로 48명인 남성에 비해서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증가세는 남성이 34%로 25% 여성보다 좀 더 가팔랐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5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예. 이어서 이제 50대, 70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건강보험 진료까지 받은 분들이 110만 명이면 상당히 네. 많은 숫자가 좀 불편해하고 계신데 내가 수면장애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막연하게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아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바로 수면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면장애라는 게 워낙에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일단 그중에서 한 가지 제일 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만성불면장애인데요. 국제수면장애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흔히 말하는 불면증을 이제 불면장애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불면장애에는 단기불면장애, 만성불면장애, 기타불면장애가 있는데요. 만성불면장애로 진단을 받으시려면 먼저 야간에 잠을 못 주무시는 증상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잠을 잘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환경이 있어도 수면 개시와 유지가 어렵고요. 또 너무 일찍 깬다거나 적절한 시간에 잠들지 못하고 또 보호자 도움 없이는 잠을 자지 못하는 것 중에 어느 하나 이상 확연하게 나타나면서 또 수면을 제대로 못해서 생기는 주간 증상이 있어야 됩니다. 피로, 무기력, 집중력 장애, 기억 장애,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또 예민하거나 기분 장애가 생기는 이런 증상들이 하나씩 이상 있어야 되고요. 이런 증상들과 함께 이제 수면에 대한 불만족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이런 증상들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일주일에 3번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만성 수면 장애라고 합니다. 연령대별 적정 수면 시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립수면연구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해당 재단에서 나이에 따른 권장 수면 시간을 발표했습니다. 1살에서 2살 사이에는 11시간에서 14시간 굉장히 많이 자죠. 6살에서 13살은 9시간에서 11시간, 그다음 18세부터 25세까지는 7시간에서 9시간, 26세 이상 성인은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이 적정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게 건강에 참 중요한데요. 물론 유전자에 따라서 본인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 적정 수면 시간보다 한두 시간 이상 적거나 수면이 많게 되면 비만이나 심뇌혈관 질환, 치매, 당뇨병 같은 여러 질환의 위험이 커지고요. 또 특히 불면증이나 수면무호흡증 같은 수면장애가 있는 분들도 여러 가지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늙으면 잠이 없어진다 이 말 사실이에요? 네, 이게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연배가 드실수록 서파 수면이라고 해서 깊은 잠을 보내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청년기에는 전체 수면의 20%가 서파 수면인데요. 중년기에는 이것이 3%로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뇌의 노화가 또 문제입니다. 뇌에는 시상하부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에서는 수면뿐만 아니라 각성, 생체 리듬, 체온 조절을 담당하는데요.
우리 몸이 또 잠 잘 때 심부 체온이 1도 정도 떨어져야 되는데요. 시상하부 노화 때문에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게 되면 자연히 수면에 방해를 받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뇌에도 송과체라고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면 호르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멜라토닌을 분비하는데요. 이 멜라토닌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분비가 줄게 되는데 원래는 잠자기 2시간 전부터 분비량이 늘어서 자정부터 새벽까지 고농도를 유지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이 되시면 20세에서 35세 성인에 대비했을 때 멜라토닌 최고 분비량의 한 3분의 1 정도만 분비된다라는 예.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다가 깨고 이러는 거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수면 유지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방금 말씀하신 멜라토닌이 잠을 푹 자려면 꼭 필요한 호르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면 유지에도 중요하고 또 수면 개시에도 필요한 호르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말고 또 있습니까? 네, 멜라토닌도 있는데요. 사실은 코티솔이라고 해서 이 코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기도 하고 또 각성 호르몬이기도 한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밤에는 멜라토닌은 잘 나와줘야 되고 코티솔 분비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코티솔이 많은 상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는 과각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일단은 자는 곳을 어둡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히 스마트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잠에 대해서 강박을 가지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갖게 되면 또 각성 호르몬이 코티솔이 분비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면에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양제, 수면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가 있나요? 네. 우선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수면 영양제라는 표기는 아주 안타깝게도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식약처에서는 신체 및 신체 조직과 연계하거나 기능성 내용과 연계해서 영양제 등을 표시하는 것은 인정받은 기능성의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면 영양제라는 이제 표기를 못하도록 규정을 한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식약처에서 승인된 수면 건강 기능 식품들이 있습니다. 수면 건강 관련 기능성이라는 것은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성분을 지칭합니다. 여기에는 감태 추출물, 미강 규정 추출물, 유단백 가수 분해물, 그다음에 L-글루탐산 발효 가바 분말, 아시아간다 추출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네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고요. 일단은 이런 것들은 식품이다라는 것을 이제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예. 수면 장애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식품은 명확히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민간 광고 검증단에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불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불면증을 치료하는 것은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어서 증상이 나빠질 수 있다라고도 하셨고요. 그래서 예.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식약처에서도 증상 초기부터 이 수면 장애에 대해서는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수면 장애를 이미 겪고 있는데 그걸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식품이나 영양제는 없다. 한마디로 그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요즘 해외 직구로 영양제 구매하는 분들 많은데 유의해야 할 점 없나요? 일단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영양제를 주로 멜라토닌을 구입을 하시는데요. 멜라토닌 직구는 일반인이 하게 되면 이것은 법망 밖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네, 현재 국내에서는 멜라토닌은 전문 의약품 형태로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의사 처방 없이는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전문 의약품으로 처방되는 멜라토닌과 또 직구하는 영양제 형태의 멜라토닌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선은 약효 지속 시간이 다릅니다. 예. 국내에서 판매되는 멜라토닌은 모두 서방형 제제라고 해서 지속 방출이 되는 제제입니다. 보통 7, 8시간 정도 동안 천천히 멜라토닌이 약제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제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노인성으로 수면 지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런 형태를 제제를 드시게 되시면 새벽에 너무 일찍 깨는 경우에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 해외에서 판매되는 멜라토닌, 특히 이제 해외 여행 가셨을 때 마트에서 보실 수 있는 멜라토닌들은 대부분 속방형이라고 해서 섭취하는 즉시 이제 내 뇌로 바로 흡수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속 시간은 1시간에서 길어봐야 한 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것들이 어떤 시차를 적응해야 되거나
또는 내가 수면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받는 용도로는 도움이 되지만요. 예. 이제 그 연배가 있으셔서 그것 때문에 이제 수면 후반부에 자꾸 일찍 깨는 문제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직구 형태의 멜라토닌으로는 도움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냥 잠자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 말고 일반적인 식품 어떤 게 있어요? 네, 보조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유가 대표적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 트립토판이 숙면을 돕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호르몬 생성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리고 또 허브티 중에서 캐모마일 차라든지 아니면 트립토판이 많은 견과류를 드시면 수면에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자기 전에는 또 너무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것들은 오히려 또 수면을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식품으로 수면 효과를 얻는다는 것은 이제 좀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예. 뭐 항상 정시에 자고 정시에 일어나라 등등 건강한 수면 습관 기르는 방법 여러 차례 봤습니다만 몇 가지만 좀 잠깐 정리해 주시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시간에 주무시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또 하나가 사람 몸이 피곤해야 잠이 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낮에 한 40분 정도씩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하시는 게 수면에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잠자기 서너 시간 이내에 과도한 운동을 하시는 건 수면을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피하는 게 좋고요. 예. 낮잠은 15분 이내로 제한하는 게 좋고 특히 정오나 오후 이후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지 않고요. 또 당연히 금연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각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담배가요. 예. 그다음에 자기 직전에 알코올을 드시면 일시적으로는 잠이 잘 올 수 있지만 오히려 또 아침에 일찍 깰 수 있고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알겠습니다. 있고요. 거의 네, 대부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해요. 네, 이런 서울 아산 네. 서울 아산병원 정유원 교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시에 다시 올게요.